생명의 출현은 우주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빅뱅 이후 만들어진 원자와 별이 생성되고 붕괴될 때 만들어진 원자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이들 원자들은 잠시 있다가 흩어져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붙박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주에는 무수한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 출현은 우주 최고의 복잡한 질서를 성취하려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산문집을 통하여 300년 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로마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잊혀졌지만 루크레티우스의 산문집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리나멘, 즉 예측할 수 없는 이탈이라는 개념을 원자론에 도입하여 만물의 생성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조그마한 차이, 다시 말해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이 깨짐으로 생긴 차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빅뱅은 정확하게 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에너지로 된다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에너지만 있어야 하는데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며 산천초목과 우리가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빅뱅 이후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를 우주의 대칭성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 빅뱅을 모방하는 실험에서 중성미자가 반중성미자보다 100억 개 중 1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중성미자의 아주 조그만 차이가 원자들 사이의 차이가 분자들 사이의 차이는 더 큰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찍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디 두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출현은 일련의 화학반응의 결과이다. 만약 어떤 화학반응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면 반응 생성물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 잠관 기간 내에 분해되거나 파괴되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화학반응은 아주 빠르게 수백 내지는 수천 년 단위에서 일어나야 했다. 우주 나이에 46억 년에 비추어 보면 수천 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디 두부 박사는 생명의 출현은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 출현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생명 출현을 의인화해보면 우주는 요리사로서 각종 식재료를 다듬어 섞고 불에 데워 조리한 후에 가지런히 정돈된 음식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우주가 만들어낸 고도의 질서를 갖춘 궁극의 창작물입니다. 우주는 물리화학 법칙을 사용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디 두부 박사는 1953년에 진행되었던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을 회상하며 생명 출현은 옵션이 아니고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이라고 했을 겁니다. 밀러 실험의 메시지는 생명의 원재료인 유기물들이 우주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학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는 지도교수 헤럴드 유리에게 생명의 화학 반응이 환원성 대기 상태에서 시작됐다면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기물은 생명을 통해서나 만들어질 수 있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폐회로 장치에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수소가스를 주입하고 가끔 전기 스파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의 색깔이 옅게 분홍색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진해져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지면서 농축된다는 거죠. 스탠리 밀러는 농축물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5종의 아미노산과 DNA 원료 물질인 시안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유리 교수는 언론 매체에 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실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발견이었고 그 시대에 주었던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생명은 원재료를 냄비에 넣고 요리하듯이 끓이면 만들어진다는 원시 국물 생명 기원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시 지구는 환원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메탄 대신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대신에 질소가스로 바꾼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에서 7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음이 밝혀집니다. 1972년 밀러는 자신의 실험을 반복하여 머치슨 운석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아미노산이 33종이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여간 우주에서는 아미노산이 쉽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집니다.
원시국물 화학 반응이 꼭 지구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40억 년 전 즈음 지구에는 얕은 바다가 있었고 달은 지금 거리의 반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12시간 정도였고 달은 6시간 주기로 바닷물에 열과 미네랄 그리고 유기물을 섞어 주었습니다. 45억 6천만 년 전 지구는 불덩어리 상태였는데 5억 년이 지나면서 표면에 물이 흥건한 생명태동에 적합한 지구로 바뀐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달이 만들어졌고 이어진 소행성들의 융단 폭격이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들이받아 생긴 파편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의 내부 구조와 물리학적 조성,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정도 등 있는 정보를 다 동원해 4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충돌 사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2001년 초 아폴로 7호 달 탐사에서 가져온 암석의 조성이 지구의 지각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 테이아 대부분은 지구에 흡수되었고 떨어져 나온 지구의 잔해만으로 달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는 테이아는 꽤 컸고 그의 껍질은 지구 껍질보다 딱딱했기에 충돌 후 덜 날아갔으며 많은 잔해는 지구로 다시 흡입되어 지구의 멘틀층과 핵을 크게 했다고 말합니다. 2022년 미국 나사와 영국 더럼대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충돌에 따른 달생성 만화 동영상입니다. 달은 지구의 파편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충돌 각도와 속도, 질량, 회전 속도 등의 여러 변수를 달리해가며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입자수를 기존 표준치인 100만 개에서 훨씬 많은 최대 1억 개로 늘려 연구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5시간 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 후 파편들은 두 덩어리로 되고 7시간 후에 큰 덩어리는 지구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가 달이 되어 궤도를 돌게 됩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천문학적 사건이 불과 하루 반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일반인에게도 화제 거리를 제공한 논문입니다. 충돌은 지구의 축을 공전 궤도면에서 23.5도 기울어지게 했는데 그 과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충돌 직후 축은 무려 75도나 기울었으며 안정화되기까지 급심한 요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지구의 중심 핵을 안정화시켰고 액상 멘틀층과 굳어지는 지각을 따로 놀게 했습니다. 결과로 지구는 층상 구조로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생각보다 일찍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행성 융단 폭격이 40억 년 전 앞뒤로 2억 년 동안 있었으며 지구에 유기물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명의 화학 반응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원시 생명이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운석 폭격은 바다 밑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초기 생명의 서식지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번성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이 소행성 폭격 과정에 출현했건 그 이후에 출현했건 지구는 태양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특정 로컬 환경이 생명을 태동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물 반 정도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우주의 성간 물질 얼음에서 왔고 이들 대부분은 지구 형성 과정에서 멘틀층에 갇힙니다. 사실 멘틀에는 바닷물의 3배 내지 7배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소행성과 유성이 날라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채워 태양계 생성 전부터 있었던 물과 섞입니다. 최근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소행성 바위 입방미터당 20리터의 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 물 대부분은 태양풍에서 오는 수소이온과 바위의 규수합 환물이 반응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암석 표면에서 안쪽 40에서 180 나노미터 영역은 물에 적셔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작은 바위들이 합쳐진 것이니까요. 우주에는 태양계 생성 전에도 물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주여행을 하더라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원재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명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촉매와 반응물을 섞어주는 교반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반응물을 강력하게 뒤섞어주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달에 의한 조수운동이 바로 그것이며 달이 안전 궤도에 정착 전까지의 심한 축요동, 그로 인해 격렬했던 조수운동, 그리고 멘틀층의 불안정에 따른 지각 운동 등이 생명 반응을 촉진했을 겁니다. 소행성 폭격 당시의 무질서는 특정 로컬 환경의 질서를 조성했을 것인데 질서를 창조하는, 그럼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세 환경은 과연 어떠했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생명을 실험실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살아있는 생명의 최소한을 유전자 수준에서 정의했지만 그들 중 30%는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포는 최소한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생명이 화학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알아낸 정보로부터 생명의 출현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원세포라는 생명 이전의 막구 조체와 원시, 환경에서 RNA 촉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입니다.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에너지 대사입니다. 세포는 주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탄소 두세 개 유기물로 만들어야 하며 주변에 존재하는 탄소 유기물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에너지 대사 과정은 온화한 조건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세포는 주로 단백질을 촉매로 사용합니다. 종종 금속 이온이나 RNA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넷째, 정보 물질 DNA 혹은 RNA입니다. 이들은 복제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DNA는 단백질이 복제해줍니다. 그런데 RNA는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생명이 화학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과학자들은 원세포라는 구형 막구 조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내부에 에너지 대사 시스템, RNA 합성 시스템, 단백질 합성 시스템 등이 장착되면 특수기능 원세포가 되고 이들이 합종 연행하여 다기능 원세포로, 나중에는 살아있는 세포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는 원시 환경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원세포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꼬리 두 개를 가진 인지질은 수용액에서 저절로 이중층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원세포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지질 막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며 물질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노벨상 수상자인 잭 쇼스텍 그룹 연구자들은 머치슨 운석에서 발견되는 지방산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후반 단일 사슬 지방산을 사용하여 물질 투과성이 있으며 80도 정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원세포를 제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미션은 원시 환경 조건에서 지방산 꼬리 사슬 두 개를 가진 인지질로 구성된 원세포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로 10년 이상을 연구했는데 최근 의외로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쉬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조건을 찾았다는 겁니다. 올해 2024년 3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과학자들은 단일 사슬 지방산 원세포에서 꼬리 두 개짜리 인지질 원세포로 그 복잡성이 증가되는 화학 반응을 규명하였습니다. 그간 이 과정은 오리무중이었는데 스크립스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 상태를 모방한 조건에서 복잡한 반응을 성공시켰습니다. 연구의 성공은 원시 생명의 화학 반응에서 인산기가 생각보다 아주 이른 시기에 관여할 거라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산화 반응은 어느 정도 원세포가 구성된 이후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여기 복잡한 그림이 말해주는 것은 단일 사슬 지방산은 인산기와 반응하여 높은 에너지의 사이클릭 파스페이트 에스터 유도체가 되고 전이 상태를 거치면서 인지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단일 사슬 지방산 원세포에서 모든 반응이 이루어졌으며 원세포 구성이 모두 인지질로 대체되는 조건을 찾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연구의 교신 저자는 인도계 사람으로 나사 생명 출현 연구팀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DNA는 단백질의 도움으로 복제될 수 있고 단백질은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DNA와 단백질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물질로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 물질로의 DNA 역할과 세포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RNA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RNA 특성에 기인하여 스스로 복제하는 RNA를 제조하고 원세포에 장착하여 세포의 원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 과연 RNA 폴리머가 원시 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RNA는 정보 물질로 단백질처럼 반응 촉매로 또 반응의 조절자로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RNA의 기능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생명 출현 이전에 RNA가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소위 RNA 세계 가설입니다. 나중에 RNA의 정보 전달 기능은 DNA에게 넘겨주고 촉매 기능은 단백질에게 넘겨줌으로써 본격 생명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가정합니다. 과학자들은 RNA 폴리머가 원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아내려고 경쟁합니다. 생명 출현 수수께끼 문제 1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선 조사, 태양풍 노출, 그리고 소행성 충돌 등과 같은 조건을 모방한 실험에서 RNA 염기와 라이보스가 합쳐져 뉴클리오사이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뉴클리오사이드에 인산기가 결합된 뉴클리오타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20년 정도 걸린 노력의 결과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눈을 돌려 RNA가 우주에서 합성되어 지구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2022년 기존보다 향상된 분석 방법을 통하여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을 분석해보니 구아닌과 아데닌 이외에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사이토신, 타이민, 그리고 우라실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치슨 낙하지점 주변에도 운석에서 발견되는 양보다 우라실이 20배나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주 암석이 지구에 핵산 염기를 공급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기존 운석에서 발견된 여러 유기물이 지구 물질에 오염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항상 우주생물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년 후에 그냥 우려였음이 드러납니다. 2023년 3월 22일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분석해보니 염기 5종은 물론 바이타민도 있다고 발표됩니다. 하여간 우주는 다양한 유기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부분 생명 화학물질입니다. 새삼 놀랍습니다. 2022년 6월 소행성의 암석 표면이나 40억 년 전 이전의 지구에서 RNA 폴리머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반응은 너무 쉽게 일어났습니다. 용암 가루와 RNA 뉴클리오타이드들을 섞고 25도 중성 수용액 조건에서 며칠 놔두니 80 내지 150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연결된 폴리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뉴클리오타이드가 과량으로 있는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응입니다. 연구진은 300개짜리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개입하여 특정 활성을 지닌 RNA 촉매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 많은 양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원시 지구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40억 년 전으로 소행성이 원재료를 날라주었으며 빈번한 화산 활동으로 현무암들이 표면에 노출되어 크고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현무암에는 철, 마그네슘, 니켈 등 금속이 있으며 이들이 자발적인 RNA 합성 반응을 매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편 RNA, 단백질, 지방산이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자외선과 금속 촉매에 힘입어 단순 물질 시안산과 황화수소로부터 RNA를 구성하는 4개 염기 모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또 반응 생성물을 바탕으로 아미노산과 세포막 구성 성분인 지방산도 같이 합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RNA 촉매를 가진 자발적으로 복제 가능한 원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RNA 촉매는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서 RNA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운석 표면을 모방한 조건에서 RNA 폴리머가 생성되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시 환경 조건에서 복잡 구조물, 즉 인지질, 이중층을 가진 원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RNA 폴리머를 품은 자발적으로 복제 가능한 원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 가는 중간 단계 구조체일 겁니다. 크리스티앙 드 디브 박사가 말한 대로 생명 출현은 옵션이 아니고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화학에서 생명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NA 촉매를 가진 원세포나 지방산 합성 능력을 가진 원세포 등 다양한 특수 기능 원세포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틀을 갖춘 세포 원형으로 진화하려면 서로의 내용물을 견주며 탐닉할 미세 구획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해저 열수 분출구이며 바닷물과 암석 사이의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된 미세구획 경계면에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독립성을 이룬 모든 생명의 공통 조상 루카가 출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1977년 해저 화산 활동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300도 이상의 액체를 뿜어내는 열수 분출구가 발견됩니다. 그 근처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생물학과 지구과학 역사에서 사람들을 심하게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심 3km나 되는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동물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산성의 황화가스가 분출되는 지옥 같은 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 답은 자이언트 튜브웜, 관벌레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튜브 내의 황화수소를 산화시켜는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몸집을 키웁니다. 여기 붉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아가미인데 차가운 물에 녹아있는 산소와 미네랄을 흡수하여 박테리아에 공급합니다. 포식자가 접근하면 관벌레는 재빨리 아가미를 안으로 들여 감춥니다. 관벌레 주변에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꼬이게 됩니다. 이러한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한시적입니다. 열수 분출이 멈춰 황화수소와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태계는 관벌레와 함께 사라집니다. 2023년 열수 분출구가 발견된 지 46년이 지난 후에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 그 아래 지하 세계에도 수중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엔나 대학이 주도하는 국제연구팀은 중앙아메리카 열수 분출구 근처에 관벌레 어린 유충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열수 분출구에서 번성하는 관벌레는 모두 성충입니다. 분출구 생태 조건은 유충의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분출구 근처에 모여있는 유충들은 그 밑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지각을 깨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 수중 세계는 온도가 25도 정도로 온화했고 바깥 세계 못지않게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하 생명이 지각 틈새로 올라와 일시적인 열수 분출구 생태계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세계 뜨거운 액체가 뿜어나가 바깥 세계 생태계를 살리고 산소가 풍부한 바깥 세계 차가운 바닷물이 지하 세계로 스며들어 그곳 생태계를 살립니다. 열수 분출구 생태계의 에너지 전환과 물질 순환은 바닥에 깔려있는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지구 열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나 황화수소 가스에서 전자를 출여내어 ATP를 만들고 그 ATP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탄소 2개나 3개짜리 유기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생태계 기초 생명을 화학합성 자가영양 생명이라 합니다. 당연히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태동의 장소 아닌가? 많은 과학자들이 달겨들어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의 생명 출현 가능성을 실험하였습니다. 10년 정도의 연구 끝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접습니다. 이유는 첫째, 열수 분출구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출현했습니다. 열수 분출구의 자가영양 생명은 황화수소에서 전자를 출현하는데 이 반응에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쓰입니다. 그러니 생명 출현 장소일 수가 없죠. 둘째, 산성 열수 분출구 생태계의 수명은 수백 년, 길어야 1000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생태계가 생명 출현 장소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산성 열수 분출구에는 생명의 원재료들이 농축될 수 있는 닫힌 구조의 미세 환경이 없습니다. 넷째,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의 화학 반응은 합성보다는 분해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최근 산성 열수 분출구 지하 생태계 발견으로 생명 출현 후보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983년 칼텍 제트 추진 연구소의 러셀 박사는 네이처 논문에서
생명은 온갖 유기물질이 담겨있는 무질서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가 공급되는 지구의 물리화학 작용이 만들어낸 미세구의 구조물에서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성 열수 분출구 이외에 미세 구조를 가진 사무남 기반의 또 다른 열수 분출구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2000년 대서양 해령 부근에서 온도 70도 정도의 온화한 하얀 연기가 뿜어나오는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가 있음이 밝혀집니다. 생태계가 산성 열수 분출구에 비해 썰렁했기에 잃어버린 도시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는 산성 열수 분출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지각 기반 암석은 사무나무로 내부에 미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 공간은 바닷물과 암석과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지각이 갈라지는 곳에서 멘틀층에 숨어있던 뜨거운 감람암이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물과 접촉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성되는 고온의 가스 압력이 감람암을 부풀게 하여 내부에 구불구불 뱀과 같은 미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사문화 과정이라 합니다. 사문화 과정에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중요하게도 수소와 메탄가스도 같이 만들어져 미로를 타고 알칼리성 온수와 함께 뿜어나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금 전에 언급한 화학합성 자가영양 생명에게는 생태계 지위 확보의 기회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는 생명의 씨앗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문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을 가진 암석은 위로 부상하고 미로를 통하여 가스와 액체가 바닷물로 뿜어집니다. 1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구에게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소량의 황화수소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하는 박테리아와 메탄 생성 고세균이 특실거립니다. 미세구액에서 생명이 출현하였다고 가정하면 각종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어 지방산 합성, RNA 합성 반응이 다른 어떤 곳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설명이 쉬워집니다. 유기물이 농축되어 있는 미세구액 내부는 70도 정도로 온화한데 에너지 대사 반응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미세구조 무기질 벽에 있는 철, 니켈, 몰리브덴 등이 화학 반응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구조벽은 다공성으로 원세포의 유기질막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속 촉매 반응은 사문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에서 전자를 떼어내 이산화탄소에 넣어줌으로써 탄소를 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름산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탄소 3개에서 4개짜리 유기산이 만들어져 생명의 기본 에너지 대사 회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원시 생명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공성 무기질벽 공간에 지방산 합성 시스템이 들어서면 무기질벽 틈새를 유기세포막으로 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면 다양한 특수기능 원세포들이 미세구액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가? 2019년 영국 UCL의 닉 레인 교수팀은 미세구액을 모방한 조건에서 무기질벽 틈새에서 유기질막을 가진 원세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막은 전형적인 소수성 꼬리가 2개 달린 지방산이 아닌 꼬리가 1개 달린 지방산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꼬리 하나 달린 지방산 막 구조물을 꼬리 2개 달린 지방산 막 구조물로 전환시키는 화학 반응이 알려졌고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세포 막 구조물은 초기 생명 출현의 핵심입니다. UCL 과학자들은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 조건에서 탄소 10개 내지 15개짜리 지방산을 가진 원세포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뉴캐슬 대학 과학자들은 탄소 18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성공시킵니다. 바위에 의존하던 원세포들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생명 루카는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화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어떻게 정보물질과 반응 촉매 물질이 유기질막에 쌓여 생명의 원형이 되었는지를 추리했고 또 괄목할 만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 생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비켜 있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생명은 사문화 과정이라고 하는 지구의 물리화학 작용이 만들어낸 미세 구조물에서 출현하였을 거라는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구조물과 바닷물 사이에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생명 출현의 기본 에너지를 제공하였다는 가설을 소개합니다. 생명은 그 차이로부터 ATP를 만들어내는 회전식 나노기계를 진화시킨 후에 바위에 의존했던 반생명 상태를 벗어나 온생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가 생명 출현 장소로 꼽히는 으뜸 이유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생명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닥 사문함 미세 구획을 타고 올라오는 알칼리성 온수는 아래 방향으로 스며드는 산성의 차가운 바닷물과 교차합니다. 결과로 미세 구획 안과 바깥 사이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10,000배 정도 나게 됩니다. 이러한 농도 차이가 생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명, 여기 그림에서 자치성을 확보한 자가 영양세포는 세포막을 사이로 바깥 수소이온 농도를 항상 안쪽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세포 활동으로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펌프가 가동되어 수소이온을 밖으로 퍼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살아있음 자체입니다. 우리는 수소이온 펌프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킵니다. 2016년 영국 닉 레인 박사 연구팀은 알칼리성 열수 분출구의 사문함 구조를 모방한 실험 조건에서 무기질벽을 경계로 산성 바닷물과 알칼리성 온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면 무기질벽 틈새에 만들어진 원세포 유기질막 사이에 1000배 정도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닉 레인 박사는 이 정도의 농도 차이는 생물학적 유용 에너지 ATP를 출현할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세포막에 그러한 생화학적 기구가 장착되면 바위 틈새에 의존했던 원세포는 진정세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 사이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서 ATP를 출현하는 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포는 막 사이에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ATP를 만듭니다. ATP 합성 요소로 불리는 로터리식 복합 나노 기계가 수소이온 농도 차이로부터 에너지를 출현합니다. 여기 그림은 그 과정을 모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소이온이 밀려나갈 때 그 힘은 세포막에 박혀있는 F0 로터를 돌리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그 회전력이 F1 헤드 복합체를 구성하는 알파와 베타 서브닛의 활성 부위 모양 전환을 유도하고 결과로 ATP가 만들어집니다. 역으로 ATP가 쓰이면 로터는 거꾸로 돌아가 수소이온을 농도 9배를 거슬러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ATP 합성 요소는 ATP 분해 요소로도 불립니다. 이 복합 효소는 유전자 복제기구나 단백질 합성기구와 같이 생명의 기본 장치입니다. 진핵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물론 원핵세포인 박테리아와 고세균도 같은 효소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ATP 합성 요소는 루카에서 유래했습니다. ATP 합성 요소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에는 목적이 없고 우연한 사건의 점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ATP 합성 요소의 구성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있던 장치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낸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신기능을 발휘하는 효소입니다. ATP 합성 요소의 핵심 부품인 F1 헤드는 모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원형은 6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RNA 헬리케이지입니다. 중앙 통로가 있으며 이중 가닥에 RNA나 DNA가 통과하면서 단일 가닥으로 풀어집니다. 이때 ATP가 사용되며 RNA 세계에서 크게 활약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F0 회전 모터를 구성하는 부품은 이온 채널에서 유래했습니다. 둥근 막대형 단위체 8개에서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둥글게 모이면 중심부에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세균에서 발견되는 로터 부품에는 다양한 링 구조가 있습니다. 진화 초기에는 그리 특이적 통로 단백질이 아니었지만 ATP에 의존하는 F1 모터와 결합하면서 통과 물질에 대한 특이성과 로터의 회전력이 생겼을 걸로 추정됩니다. ATP 의존성 헬리케이지와 수소이온 채널과의 만남은 지구 생명에게 크나큰 행운을 주는 우연이었습니다. 자연계에서 그나마 흔한 수소이온을 이용하여 아주 소중한 ATP를 만들 수 있게 했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생명 출현의 중대 사안인 에너지 공급 문제가 마침내 해결됩니다. 초기 루카가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허물며 ATP를 합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도 차이를 회복시키는 수소이온 펌프를 갖추어야 열수구를 떠나 독립할 수 있습니다. ATP 합성 요소가 역으로 작동하면, 즉 ATP를 사용하면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TP 만드는 효소가 곧바로 쓰는 효소로 쓰이면 세포는 그냥 헛일한 겁니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은 ATP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ATP 합성 요소가 나트륨 이온을 통과하게 하면서 엑스트라 ATP를 만들고 여분의 ATP가 수소 이온을 밖으로 뺄 때 쓰였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소디움 프로톤 안타이포워터에 주목합니다. 이 쌍은 나트륨 이온을 안으로 들이면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 세포 안팎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회복시킵니다. 수소 이온 펌프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작동됩니다. 그 펌프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펌프를 돌립니다. 일련의 3개의 폭합체가 계주 바톤 터치식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 폭합체는 수소 이온을 밖으로 퍼냅니다. 이런 식의 전자 전달은 호기성 세균의 세포막에서 일어납니다. 혐기성 세균은 전자 전달계 구성 성분이 덜 복잡할 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점은 전자의 최종 목적지가 산소가 아니라 철이온이나 기타 무기질입니다. 루카는 여기 그림처럼 혐기성 세균보다 훨씬 단순한 컴플렉스 1과 유사한 수소이온 펌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질 바위에 의존하던 반생명 원세포는 원시 형태의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를 갖추면서 어느 정도 자치성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지질막의 제조, 유전체 복제와 단백질 합성, 물질 전달과 대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과감히 열수 분출구를 떠나 근처에 머물며 계속적으로 바위에서 탈출하는 동료를 기다립니다. 이들 설익은 원시 세포들은 온전한 생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나긴 세월 서로 몸을 부대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의 좁은 문을 통과한 루카는 단일체가 아니라 집단체였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생명의 흔적 찾기는 43억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우주적 사건의 시작을 보려는 인류 지성의 자부심입니다. 지구는 45억 6천만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는 지구 껍질이 굳어지고 물이 지표면에 고이기 시작한 43억 년 전을 생명의 원년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생명 기원 원년으로 생명이 우주에서 왔을 거라는 가설을 포함하는 연대입니다. 생명의 기원 연구는 꽤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최초 생명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석화된 미생물 흔적을 찾아서 최초의 생명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서로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최초 생명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봤던 생명 출현의 장소에 대한 가설의 신빙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초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면 지구 생성 초기의 암석이 드러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된 암석은 풍화되거나 지각 활동으로 뒤섞여 사라지기에 지표면에 남아있는 지역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주 서부의 필바라 지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버톤 그린스톤 벨트 지역이 35억 년 전의 암석을 드러내고 있는 지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린랜드의 이수와 그린스톤 벨트 지역에서 38억 년 전 암석이 발견되었으며 캐나다 퀘벡주 누브 우아기터크 벨트 지역은 더 오래된 38억에서 44억 년 전 암석지대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암석지대에서 미생물 생태계를 반영하는 화석을 찾습니다.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 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광합성 남세균이 자라나 얕은 바다의 바닥을 덮게 되면 그 미생물 매트에 작은 알갱이들이 침전되어 광물층을 형성합니다. 그 위로 다시 미생물층이 덮이고 다시 광물층이 덮습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수천만 년 동안 형성된 생태계가 암석으로 된 것입니다. 호주 서부의 샥베이에는 천여 년 전부터 광합성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샥베이의 독특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아 바닥에서 자라는 남세균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살 수 없었기에 그러한 생태계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도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었고 훨씬 거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화석화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암석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 경산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생명체가 남긴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호주 필바라 지역에서 발견된 34억 년 전 것입니다.
광합성 남세균이 나타나기 10억 년 전의 일입니다. 생물층은 광물층에 비해 화석화되기 어렵고 또 화석화되었다 하더라도 장구한 지질학적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석은 생물의 개입 없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에서 생물의 개입을 증명하고자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최초 미생물 화석들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1993년 UCLA의 쇼프 박사팀이 호주 잭 힐스 지역 암석에서 34억 6,500만 년 전의 미생물 화석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연구팀은 줄줄이 엮인 필라멘트 흔적에서 생명활동의 결과인 유기탄소를 검출하였고 모양에 근거하여 흔적의 주인공은 광합성 남세균과 유사한 미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미생물 집단 생태계 화석이 아니라 미생물 자체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미생물 화석이 어떻게 긴 세월을 견디었는지 의구심을 가졌으며 또 쇼프 박사의 해석에도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화석은 생명체가 아니고 지구의 물리화학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2017년 쇼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의 광물 분석 전문 연구팀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화석세포 11개를 각기 따로 정밀 분석하였고 이들 중에는 무산소성 광합성 세균, 메탄이용 세균, 메탄 생성 고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합니다. 쇼프 박사의 선제적 발표는 캄브리아기 이전의 고생물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광물학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호주 과학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호주 과학자들은 1980년 자신들이 발굴했던 미생물 생태계 흔적을 간직한 암석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34억 3천만 년 전에는 얕은 바다였던 지역인 스트렐리 풀에서 다양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으며 그중 지질학적 변성을 덜 받은 화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미생물 활동의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스트렐리 풀 화석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최초 생명의 화석입니다. 2018년까지만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연구팀은 바다 대신에 34억 9천만 년 전의 화산 지역에 집중합니다. 이곳에서 확실한 미생물 증거를 얻으면 최초 생명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따뜻한 호수에 있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땅에서 최초 생명의 존재를 찾았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2019년에는 지질학적 활동의 영향을 덜 받았을 바위 안쪽에 깊숙이 숨어있는 화석을 분석하여 처리온을 이용한 대사 활동하던 미생물이 집단적으로 물 웅덩이에서 서식했음을 알아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과학자들은 최초 생명 화석 발굴이라는 영예를 획득하였고 지금까지 유지합니다. 2016년 호주 원론공 대학 과학자들은 그린랜드 이수와 지역 빙하가 녹아 새로이 노출된 암석에서 37억 년 전 미생물 군집 화석을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7억 년 전의 생명은 이미 지구 곳곳에서 번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한참 떨어진 그린랜드에 미생물 생태계가 3억 년이나 먼저 형성되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생태계가 형성되기까지의 진화 시간을 고려하면 생명은 37억 년 한참 전인 40억 년 이전에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화석은 2018년 스트렐리 지역의 화석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자에 의해 생물 화석이 아니고 그냥 돌덩이라고 부정됩니다. 당연히 원론공 과학자들은 반박합니다. 다시 반박이 이어집니다. 최초 생명의 발견이라는 영예를 놓고 벌이는 논쟁의 한 단면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캐나다 누부 부아기터크 지역에서 38억 내지는 43억 년 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견하였고 그 암석 내부에 형성된 튜브와 필라멘트는 뜨거운 물이 뿜어나왔던 열수분 출구 근처의 미생물 생태계가 반영되는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구조에 적철석과 유기물이 집적되어 있음을 보아 철을 산화하는 미생물이 매트를 형성했을 것이며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생명이 생각보다 일찍 진화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최초 생명 화석을 찾았다고 주장했던 UCLA의 쇼프 교수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UCL팀의 연구에서 생명활동의 증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연구 결과는 열수분 출구가 생명 출현 장소일 거라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이태리 볼로냐 대학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보톤 지역에서 34억 2천만 년 전에는 열수분 출구였던 장소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화된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자신들의 화석은 호주 필바라 지역이나 알래스카 이슈아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이며 독특한 미생물 생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그 독특한 점은 바로 유기물이 니켈 이온과 함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해석은 알칼리성 열수분 출구에 서식하는 현존하는 무산소성 메탄 이용 세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니다. 43억 년 동안의 세월을 견딘 암석에서 미생물의 흔적을 간직한 화석을 찾기도 어렵지만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첨단 장비와 독특한 전략을 동원하여 생물학적 요인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증거들은 생명 태동의 장소가 열수분 출구일 거라는 가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생명과 그의 출현 장소에 대한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는 최초 생명의 발견이라는 영예를 얻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흔적으로부터 생명 활동의 증거를 얻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는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며 놀라움으로 받아들일지 우리가 우주 시민임을 실감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출현은 지구에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최초 생명의 확인으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40억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인류 지성의 자부심입니다. 인간만이 먼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